저는 12살 때 어린이 후원재단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집은 제 학비를 낼 수 없었고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한 재단에서 손을 내밀어 줬어요. 낯선 누군가의 따뜻한 후원금 덕분에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를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돈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존경받는 자선가, 기부천사라 불리던 분.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이것은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병원 행정과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서 출근 준비를 하죠. 환자 등록부터 진료 일정 조율, 서류 정리까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이 좋았어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복잡한 일정이 깔끔하게 정리될 때 느끼는 그 뿌듯함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째였어요. 남편은 중견 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하고 착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말을 경청해주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 드러났죠. 남편에게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면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제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부터 주말 일정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 뜻대로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내면 남편은 어머니 경험이 많으시니 말씀 들어드리는 게 맞다고만 했죠.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제가 좀 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무려 어린이 후원 자선재단의 이사장이셨거든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종종 나오셨죠.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천사 같은 분, 이웃을 사랑하는 귀감이 되는 어르신이라는 찬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지역 신문에는 시어머니를 다룬 특집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분, 사회의 등불이자 희망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만 봐도 화려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강연도 하시고 상도 여러 개 받으셨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일 하시는 분의 며느리가 되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늘 자상하고 친절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속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죠. 제가 부지런하다고 칭찬하시면서도 민준이가 버는 돈보다는 적게 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하니 좋겠다고 옛날처럼 시집살이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제가 편하게 산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말끝마다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성실히 일해서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마치 제가 무언가 빚진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거나 시어머니를 오해한다는 말만 들을 게 뻔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 긴급회의에 불려가는 바람에 저 혼자 시댁에 들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며 저보고 먼저 다녀오라고 했죠. 시어머니께 드릴 반찬을 챙겨왔으니 전해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더군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려는데 안쪽 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신 것 같았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다급한 어조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싶어 가만히 귀 기울였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번 달엔 조금만 미뤄달라고 금방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뭔가 돈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다음 주까지는 꼭 정리하겠다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와 반찬통을 정리하는 척했어요. 곧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언제 왔냐고 물으시는 얼굴이 약간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자상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방금 왔다고 준호 오빠가 회사 일이 생겨서 제가 먼저 들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찬도 좀 만들어 왔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시더니 억지로 웃으셨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다음부턴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다면서요. 그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며느리 효자라며 좋아하셨을 텐데 오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다음엔 전화 먼저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자리를 뜨려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 옆에 놓인 게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브랜드가 아니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제품이었죠. 저도 병원 일하면서 가끔 부유한 환자분들 명품 가방 본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가격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가방은 적어도 5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선재단 이사장이라고는 하지만 비영리 단체라 월급이 그렇게 높을 리 없잖아요. 물론 시어머니 집이 넉넉한 편이긴 했지만 그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몇 년 전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검소하게 사신다고 강조하셨어요. 재단 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아이들 생각하면 사치스러운 건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실제로 재단 행사 때 입으시는 옷도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받으셨고요. 그런데 저 가방은 뭐죠? 가방 옆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도 놓여 있었어요. 최근에 산 것 같았습니다. 종이 쇼핑백이 아직 반듯하게 펴져 있었거든요. 구겨지거나 오래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시선을 따라가시더니 얼른 가방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러운 척 소파에 앉으시며 가방을 가리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제 눈엔 분명히 감추려는 동작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설명하셨어요. 친구가 선물로 준 거라고 생일 때 받았는데 아직 안 써봤다고 하셨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는 것도 실례 같았고 괜히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가보겠다고 준호한테 전화하라고 하셨으면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표정이 풀리셨어요. 그래, 조심히 가라고 수고했다고 하시며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였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까 그 전화 통화,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명품 가방.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 사생활을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준호 오빠한테 말해봤자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끝났는데 어머니 뵙고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다녀왔다고 반찬 잘 전해드렸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하셨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으니까요. 단지 제가 본 것들, 느낀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전화 통화 목소리, 명품 가방, 그리고 저를 보고 당황하시던 시어머니 얼굴.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과한 거라고, 괜한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시고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뭘 안다고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일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제가 목격한 그 작은 순간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진실로 이어질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일상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병원 출근, 서류 정리, 퇴근 후 집안일.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의 하루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날 본 명품 가방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냥 제 착각이길 바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셨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더니 저를 불렀죠. 어머니 나온다면서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정말 자애롭고 따뜻해 보이셨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으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재단 이야기를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잔잔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메라가 재단 사무실로 옮겨갔어요. 아이들 사진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후원 덕분에 학교에 다니게 됐고 저 아이는 수술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셨죠. 말씀하시는 내내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도움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요. 화면 속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행자도 스튜디오에 함께 있던 다른 출연자들도 숙연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저런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저렇게 선한 일 하시는 분이 어머니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대답했죠. 방송이 끝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봤더니 방송 잘 봤다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도 들릴 만큼 웃으시며 뭐 그런 걸 다 봤냐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말투였지만 기분이 좋으신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도 전화 바꿔주더군요. 저는 방송 잘 봤다고,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까지 챙겨봐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죠.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자고요.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어머니 자랑을 했습니다.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재단 후원 문의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다나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하시고 제 손까지 잡아주셨죠.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죠. 남편이 감탄하며 어머니 손맛은 역시 최고라고 했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근에 새로 후원하게 된 아이 이야기, 재단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음 달에 예정된 큰 행사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게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저도 적절히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시라고,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준호더러 마트 좀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간장이 떨어졌는데 저녁에 쓸 게 있다고 근처 대형마트 가서 사오라고 하셨죠. 남편은 알겠다며 차 키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찬장문을 열며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준호가 주는 생활비로는 빠듯하다고, 며느리인 제가 조금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고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왜 갑자기 더 보태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나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제 월급은 저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집 와서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뭘 보탰냐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돈만 챙긴다고 시부모 봉양은 생각도 안 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각자 벌어서 각자 쓰라고, 젊은 부부니까 저희끼리 잘 꾸려나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고했다며 간장을 받아들고 저녁 맛있게 먹자고 하셨죠. 마치 아까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저녁 식사 때도 시어머니는 자상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반찬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저한테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식사를 했죠. 저만 혼자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말해봤자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오해했다거나 예민하다는 말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시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며 약을 좀 갖다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가게 됐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약을 드리고 물도 떠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그러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리려고 하자 괜찮다며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 방이었죠. 평소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문이 열려 있으니 자연스레 안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는데 표지에 재단 로고가 찍혀 있더군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재단 관련 서류인 것 같았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화장실 쪽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보면 되겠다 싶어서 방 안으로 살짝 들어갔죠. 서류를 펼쳐보니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입출금 내역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려던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얼른 서류를 덮고 방을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시는데 제가 방 쪽에서 나오는 걸 보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왜 방에 들어갔냐고 물으셨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닫으려고 했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봤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책상 위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서랍 안에 넣고 잠그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실히 뭔가 숨기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방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며느리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차가운 말투였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닫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제 가보라고, 바쁠 텐데 오래 있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셨는지 계속 생각났어요. 단순한 재단 서류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저를 보더군요. 어머니가 오늘 며느리가 방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고 하셨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닫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아무것도 안 봤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재단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예민해지실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어머니 방은 앞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조금만 더 배려해달라고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긴 서류는 뭐였을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을까? 재단 통장 비밀번호를 혼자만 안다고 하신 것도 떠올랐어요. 보통 재단 같은 곳은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예감만 커져갔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숨기는 게 뭔지 계속 궁금했지만 일상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병원 일도 바빴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만 못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외로워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재단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요. 큰 후원 행사라서 중요한 날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둘 다 꼭 와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실망할 게 뻔했고 또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행사는 시내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규모가 꽤 컸어요. 입구부터 후원자들과 하객들로 북적였죠. 현수막에는 어린이 후원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재단이 지원한 아이들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무대 옆 귀빈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부드럽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셨죠. 정말 품위 있고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는 손짓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고 저도 따라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갑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하셨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재단 소개를 했어요. 지난 15년간 재단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왔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사말이 시작됐어요. 마이크를 잡으신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늘 감동한다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중간 감정이 복받치시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진심 어린 눈물이 정말 진짜일까? 집에서 보던 냉정한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행사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남편한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죠. 화장실 가는 길에 재단 사무실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다들 행사에 참석해서인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나간 건지 문을 열어둔 채였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남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숨기려던 서류가 혹시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상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재단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한쪽에는 파일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책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상만 유난히 정돈돼 있었거든요. 다른 책상들은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데 그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명패를 보니 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시어머니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 장부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확인하다 급히 나간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봤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 같았어요. 병원에서 회계 관련 업무도 다뤄봤기 때문에 장부 보는 건 익숙했습니다. 쭉 훑어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입금액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후원금 입금액은 3,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출 내역을 다 더해봐도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1,500만 원 정도가 어디로 간 건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지난달 내역도 비슷했습니다. 입금액은 4,100만 원인데 지출은 2,300만 원, 또 1,8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달도 그 전전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매달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했어요.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는 모든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잖아요. 입금액과 지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문 앞에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재단 직원복을 입고 계셨죠. 그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장부를 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잠시 서로 얼어붙은 채 마주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화장실 찾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왔다고 했죠. 궁색한 변명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며느리 아니냐고요? 아까 행사장에서 봤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이사장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고 물으려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고, 이상한 게 많다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어요.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물어보려 했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급하게 제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빨리 가라고, 누가 보면 안 된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황급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분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분명한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 직원분도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금액들을 적었죠. 이번 달 입금 3,500, 지출 2,000, 차액 1,500. 지난달 입금 4,100, 지출 2,300, 차액 1,800.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행사는 한창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재단이 도운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객석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화장실 갔다 왔다고,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대답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무대 위 시어머니를 봤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죠. 모두가 감동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장부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 환한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걸까?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간 걸까? 행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우리 테이블로 오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고,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축하한다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손길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행사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새삼 느꼈다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무 말도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이요.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한 건지는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끝까지 알아내야 했어요. 재단 행사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부에서 본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매달 사라지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게 단순한 회계 실수일 리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년간 행정일을 하면서 숫자 다루는 건 익숙했거든요. 저 정도 금액이 설명 없이 빠진다는 건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한테 말할까 고민했지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의심한다며 화낼 게 분명했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만약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건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물어보기로 했어요. 직접적으로 의심한다는 투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시어머니가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주말에 시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남편이 잠깐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행사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재단 일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먼저 칭찬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로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거기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단은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냐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비영리 단체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게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뭘 궁금해하냐고, 왜 갑자기 재단 회계를 물어보냐고 하셨어요.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그냥 재단 일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고,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일어서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히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가 하는 일을 캐묻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평생 남 돕는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재단은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감히 그걸 의심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오해하신 거라고만 되풀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재단 회계를 물어보냐고, 병원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주제에 감히 재단 운영을 의심하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마치 제 직업을, 제 존재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오면 이 이야기 할 거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예의 없는지 아들한테 말할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못 물어본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저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신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남편을 불러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나가자고 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황급히 집을 나왔죠.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재단 회계를 의심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해명하려 했어요. 의심한 게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냐고, 평생 남 돕는 일 하시는 분한테 왜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했냐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대체 왜 우리 가족을 의심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의심한 게 아니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재단 같은 곳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쭤본 거라고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재단 운영을 평가하냐고, 어머니가 15년 동안 재단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다고 했어요. 감사도 매년 받으시는데
내가 의심할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본 장부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몰래 사무실에 들어간 것까지 들통날 테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괜한 오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게 일하시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의심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환자 접수를 받으면서도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화난 목소리, 모두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직원들 대화가 들렸어요. 회계팀 직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있었던 횡령 사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넘게 횡령이 있었는데 최근에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했어요. 액수가 무려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대담해졌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대요. 이사장이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청렴해 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들통났냐고요. 첫 번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직원 한 명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조사했다고, 그래서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존경받는 이사장, 비영리 단체, 횡령. 모든 게 시어머니와 재단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보다가 회계팀에 갈 일이 생겼어요.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자료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영리 단체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계팀 직원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잠깐 훑어보기로 했어요. 자료를 펼쳐보니 횡령 적발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단 이사장이 10년간 후원금을 착복한 사례였습니다. 수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후원금 입금액은 정상적으로 기록하되 지출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차액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적발된 계기도 나와 있었어요. 장부상 지출 내역과 실제 사용처가 맞지 않는다는 걸 내부 직원이 발견했다고요. 처음엔 단순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확인해 보니 명백한 횡령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재단 사무실에서 본 장부도 똑같았습니다. 입금액과 지출이 맞지 않았죠. 혹시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머리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선행을 베푸신 분이잖아요. 존경받는 분이고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지금 눈 감아버리면 더 큰 잘못이 계속될 텐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냉담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남편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죠. 시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화면에 미리 보기로 보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재단일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혹시 뭘 의심하는 거 아니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보였어요. 며느리 휴대폰 좀 확인해 보라고 혹시 이상한 거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뭔가 알아내려 한다는 걸 눈치채신 거예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건 제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숨길 게 없다면 왜 저렇게 경계하실까요? 정말 아무 문제 없다면 며느리가 궁금해하는 걸 당당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뭔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됐어요. 진실이 뭔지 끝까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안 이상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도 더 강해졌어요. 만약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이미 경계하고 계시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재단 직원도 도와주지 않을 게 분명했죠. 결국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기회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급한 재단 일이 생겨서 하루 종일 외출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더러 점심때쯤 집에 들러서 택배 좀 받아달라고 하셨죠.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 가기 귀찮았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정오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나가신 뒤였습니다. 남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은 조용했어요.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남의 방을 몰래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상, 옷장, 화장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 서랍에는 서류들이 있었죠. 재단 관련 서류인 것 같았지만 대부분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윗칸에는 가방들이 놓여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가방을 내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가방 안에 지갑과 작은 파우치가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서 봤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이 가방을 산 영수증이었죠.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580만 원.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셨다니. 다른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파. 모두 최근 몇 달 사이 것들이었어요. 금액을 대충 더해보니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파우치도 열어봤어요. 안에 은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인출 내역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계좌에서 인출한 것들이었죠. 금액이 상당했어요. 한 번에 500만 원, 300만 원씩 인출한 내역들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내역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계좌 이름을 봤습니다. 어린이 후원 재단 운영 계좌. 재단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재단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해서 명품을 사고 호화 생활을 하신 거였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영수증들, 현금 인출 내역서,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서둘러 영수증들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원래 자리에 올려놓고 의자를 치웠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라고 손 좀 씻었다고 했죠.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택배가 왔다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바로 재단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비영리 단체는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자료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니 정말 있었습니다. 분기별 재정 보고서였어요. 최근 1년치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몇 년간 행정일을 하면서 이런 보고서 보는 건 익숙했습니다. 입금 내역, 지출 내역, 잔액. 숫자들을 꼼꼼히 확인했죠.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시된 자료상으로는 후원금이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항목도 자세하고 금액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가 재단 사무실에서 본 장부와는 달랐습니다. 그때 봤던 장부에는 입금액과 지출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매달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있었죠. 공시자료는 그 차액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항목들을 마치 지출한 것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허위 지출 내역을 만들어서 장부를 맞춘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근 1년 동안 사라진 금액을 대충 더해봤습니다. 적게 잡아도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진 횡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재단 돈을 빼돌려온 거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는 있지만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절대 믿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모함한다며 화낼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닐까? 문득 재단 행사 때 만났던 그 직원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던 분이요. 혹시 그분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원 명단을 찾아봤어요. 사진을 보니 그분이 맞았습니다. 이름은 정미숙, 재단 회계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연락처도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휴대폰으로 재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받았어요. 저는 정미숙 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연결됐어요. 정미숙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번 행사 때 사무실에서 뵀던 사람이라고, 이사장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정미숙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회계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숙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다고, 이 일로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결국 혼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적인데 혼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눈 감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돌아갑니다. 후원금으로 도움받아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혼자라도 해야 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어도 옳은 일은 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영수증 사진들, 재단 공시자료, 제가 메모해둔 장부 내역, 모두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 실제 재단 장부 원본, 허위로 작성된 지출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고 조심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증거 목록, 구할 수 있는 방법, 예상되는 위험 요소. 하나하나 정리하니 머릿속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불빛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했어요.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낼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테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정보를 모았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가시게 됐습니다. 재단 지부 개소식 때문이었죠. 이틀 동안 집을 비우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틀 동안 집 좀 봐달라고, 화분에 물도 주고 환기도 시켜달라고 하셨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출장 떠나신 다음 날 오후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한테는 화분 관리하러 간다고만 말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에서 재단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잡동사니가 있었고 두 번째에는
재단 공식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잠긴 서랍이라니.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열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뒤졌어요. 액세서리 상자 안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로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파일 몇 개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서 펼쳐봤죠. 은행 거래 명세서였어요. 시어머니 개인 계좌였습니다.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매달 큰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의를 보니 어린이 후원 재단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였어요. 재단 계좌에서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증거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입금돼 있었어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른 파일도 확인했어요. 재단 내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공시자료와는 다른 실제 장부였죠. 여기에는 허위로 작성된 지출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실제로 쓰지 않은 돈을 마치 쓴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재단 돈을 횡령하고 계셨습니다. 파일을 다시 정리해서 넣으려는데 서랍 맨 밑에 오래된 공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죠. 일기장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1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죠. 글씨가 단정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단 설립 허가가 났다. 정말 기쁘다. 드디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어렸을 때 나처럼 가난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이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겠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재단 초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후원했을 때의 기쁨,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됐을 때의 감동. 모두 진심 어린 글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재단 일이 점점 힘들다. 후원금은 부족하고 도와달라는 아이들은 너무 많다. 나는 봉사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가끔 허탈하다. 3년 전 일기였습니다. 오늘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부럽더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평생 남 돕는다고 살았는데 정작 나는 뭐가 남았나? 친구는 편하게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2년 전 일기였어요. 오늘 재단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 7천만 원. 이 돈이면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중 조금만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도 이 일 하느라 고생하는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1년 전 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후원금 중 일부를 내 계좌로 옮겼다. 300만 원.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나도 이 일하면서 희생한 게 많다. 조금 보상받아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를 거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최근 일기를 봤어요. 처음엔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만 손해보는 건 억울하다. 다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후원금 중 일부는 내가 가져도 된다. 나도 이 일의 공로자니까.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이 일이 들통나면 모든 게 끝이다. 준호한테도 말해서 며느리를 견제해야겠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던 거죠. 본인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고, 그래서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하셨어요. 자신의 희생을 아깝게 여기기 시작했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작은 욕심에서 시작해 점점 커진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도 한때는 피해자였던 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상처받았고,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횡령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처음 의도가 좋았어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명백히 잘못된 거니까요. 일기장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횡령을 인정한 기록이니까요.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오늘은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 8시쯤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식사 후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일단 밥 먹고 하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후원금 횡령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재단 계좌에서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 허위 지출이 적힌 내부 장부.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걸 어떻게 구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어요. 어머니 방을 뒤진 거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불법이라고 했죠. 저는 참고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이 증거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분명 오해라고 했습니다. 재단 운영하면서 복잡한 일이 많은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라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재단 계좌에서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이체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마 운영비일 거라고, 재단 이사장이니까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시자료에는 이사장 급여가 따로 나와 있다고, 이건 그것과 별개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일기장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글이니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일기 내용을 읽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는 부분, 하지만 나만 손해보는 건 억울하다는 부분, 후원금 일부를 가져도 된다고 합리화하는 부분.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을 적은 거라고, 실제로 한 건 아닐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있는데 뭘 더 보여줘야 한단 말인가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대로 덮을 순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냥 넘어가자고, 이 일을 밖으로 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고, 실수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일이 알려지면 어머니 인생이 끝난다고, 가족이 모두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물었습니다. 그럼 후원금 도둑맞은 아이들은 어쩌냐고, 그 돈으로 도움받았어야 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발 그냥 넘어가자고만 반복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못 넘어간다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가족 다 망가뜨릴 거냐고, 정말 그럴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이 망가지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옳은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얼굴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 명품 가방을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시어머니 방에서 숨겨진 서류를 봤을 때의 의심, 재단 사무실에서 장부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의 확신,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남편도 재단 사람들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요. 남편과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반대해도 시어머니가 제 인생을 망가뜨려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병원 조퇴를 내고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모든 증거를 담은 USB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검찰청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횡령 사건을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안내해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검사님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더군요. 은행 거래 내역, 재단 내부 장부, 허위 지출 증빙, 일기장 사진.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피의자가 시어머니인데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확실한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고, 이건 명백한 횡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검사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셨어요. 재단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거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토요일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바로 말씀하셨어요. 재단에 감사가 들어온다고
검찰에서 회계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냐고 검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셨고 시댁에 오라고 하셨죠. 올 때마다 재단 이야기를 꺼내며 제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남편도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제 휴대폰을 몰래 보려 하거나 컴퓨터 기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게 분명했어요. 저는 조심했습니다. 증거 파일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제 휴대폰과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단에 검찰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조사가 본격화된 거였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소환됐고 회계장부가 압수수색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 하셨어요. 전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행동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재단 주최로 대형 후원 행사가 있다고 꼭 와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남편도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힘든 시기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시내 대형 호텔이었어요. 작년에 왔던 곳과 같은 곳이었죠. 규모는 더 컸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이 후원 재단 올해의 기부천사 시상식. 시어머니가 상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후원자들, 언론사 기자들, 지역 유지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 옆 귀빈석에 앉아 계셨어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자세히 보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을 자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냉담했지만 오늘은 어머니 때문에 함께 온 거였죠.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올해 재단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도왔는지,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화려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순서가 됐어요. 올해의 기부천사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시어머니를 소개했어요.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분, 우리 사회의 등불 같은 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로 올라가셨어요. 조명이 시어머니를 비췄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시장님이었어요. 트로피와 꽃다발을 준비하고 계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은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들을 보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중 한 명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검찰청 조사관이라고 어린이 후원 재단 횡령 사건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조사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계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트로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된다고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이사장 개인 계좌로 부정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허위 지출 증빙도 발견됐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오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적혀 있었죠. 객석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재단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재단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본인도 희생한 게 많다고, 조금 보상받는 게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합리화였어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였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만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정 이체됐다고, 이건 명백한 횡령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셨습니다. 무대 난간을 잡고 겨우 버티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객석을 둘러보셨어요. 시선이 저한테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구나. 저는 시어머니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시어머니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조사관이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함께 가시죠.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대를 내려가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나도 처음엔 진심이었어.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어요. 재단 이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이 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증오.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정말 끝까지 해낸 거냐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어머니를 따라 연회장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래, 시어머니를 신고한 사람이래.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진심이었다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요. 옳은 일을 했습니다. 확신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시어머니 계신 곳으로 갔겠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재판이 있을 거고, 언론에 보도될 거고, 주변 사람들 시선을 견뎌야 할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걸 잃을 거예요. 어쩌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구속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재판이 진행됐고, 재단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횡령 혐의를 인정했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최근 3년 동안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검찰은 봤죠.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음엔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고, 본인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셨어요.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했고 초범이었고 일부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존경받던 자선가의 추락, 15년간 이어진 횡령.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죠. 시어머니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단은 임시 이사회가 구성됐어요. 모든 회계를 재조사했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됐고 재단은 다시 시작하려 애썼죠.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도 논의됐습니다. 횡령된 금액만큼 후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정부와 민간에서 긴급 후원금이 모였고 그 돈은 제대로 아이들한테 전달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속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짐을 싸러 왔어요.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끝난 거였습니다. 남편은 냉담한 얼굴로 짐을 챙겼죠. 제가 물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거냐고. 시어머니가 하신 일은 명백히 범죄인데 그걸 밝힌 제가 나쁜 거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 짐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억울했고 분했고 슬펐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벌 받는 것 같은 기분일까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변했어요. 시댁 친척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고발했다고 했어요. 친척 모임에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러워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고발한 며느리래. 병원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동료들은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 끊겼으니까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편지를 열어봤죠. 손편지였습니다. 며느리님께. 저는 재단에서 일했던 정미숙입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만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이상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비겁했죠? 며느리님이 신고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그 일을 해내시다니. 저는 못했는데. 지금 힘드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고 외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님이 하신 일은 옳았습니다. 덕분에 재단이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어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여전히 외로웠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재단이 새롭게 단장하고 후원 행사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 이사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면에 아이들 모습이 나왔어요. 재단 후원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들이었죠.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고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가난해졌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지만 생활비도 빠듯했죠. 제 학비까지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요. 12살이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도 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어린이 후원재단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요.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뛰어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우셨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첫 번째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재단 담당자분이 오셨어요. 봉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후원자분은 익명을 원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를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분은 아셨을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언젠가 저도 꼭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요. 그 후원금 덕분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서 그 후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이었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횡령한 그 돈이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훔친 돈은 저처럼 간절한 아이들의 희망이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그걸 개인 욕심으로 빼돌렸다는 게 그 무게를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고 했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자신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재단을 만드신 거였죠. 저와 똑같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 고통을 알았고 그래서 남을 돕고 싶어 했던 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본인의 희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셨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여기셨죠. 작은 욕심이 점점 커졌고 결국 횡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과거의 저를 살려준 그 선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고요. 텔레비전 화면 속 아이들이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제대로 된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훔쳤던 희망이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한 거였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신다고, 잘못을 인정하신다고요. 며느리가 옳았다고, 자기가 욕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덧붙였어요. 본인도 이제야 이해한다고, 당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이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은 어둑어둑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세웠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대가는 컸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될지 알 수 없고 주변 사람들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걸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2살 때 받았던 그 후원금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지금 제대로 쓰이는 후원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게 제가 지킨 거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떳떳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옳은 선택에도 희생이 따릅니다. 정의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2살 나를 살렸던 그 선의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과거의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창밖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두워도 외로워도 제 빛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정의를 세웠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된다면 부디 후회 없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